판사님, 그 사람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아버지 얼굴을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아버지가 암 진단받으셨을 때도, 심지어 어머니 장례식 때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요? 쾅! 원고 승소. 피고는 원고에게 유류분 반환금 9,800만 원을 지급하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이 얼마나 쉽게 칼날이 되는지를, 그리고 제가 몰랐던 진실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에 관한 것입니다. 10년 만에 나타난 형수, 그리고 제가 선택한 반격.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호, 올해 52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고요. 아내와 대학생 딸 하나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돈 앞에서 추해지는 인간의 민낯을,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어떻게 복수했는지를. 우리 집은 그리 부유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가 늦게야 서울로 올라오셔서 작은 철물점을 하나 차리셨어요. 성실철물이라는 간판이었죠. 저희는 3남매였습니다. 첫째 형 성진이 형, 둘째인 저 성호, 그리고 막내 여동생 은주. 어릴 땐 평범한 남매였어요. 그런데 형이 25이 되던 해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대학도 못 갔습니다. 아버지 가게 일을 도우며 그냥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을 땄죠. 당시엔 제가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고 동생도 고등학생이었으니까요. 형은 묵묵히 참았어요. 나는 괜찮아. 너희나 공부 잘해. 그러다 형이 25에 선을 봤습니다. 상대는 명숙이라는 여자였어요. 첫인상은 좋지 않았습니다. 명숙 씨는 차가웠어요. 표정도 없고 말도 별로 없었죠. 근데 형은 좋아했습니다. 결혼 후 형은 아버지 철물점에서 일했습니다. 명숙 씨는 근처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처음엔 괜찮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한 다음부터였습니다. 성호가 대기업 들어갔다며? 대단하네. 우리 아들 정말 자랑스러워. 에이, 별거 아닌데요. 그날 밤 복도에서 형수 목소리가 들렸어요. 왜 당신은 항상 저렇게 당하고만 있어? 뭘 당해? 동생이 잘 됐는데 좋은 거지. 좋긴 뭐가 좋아? 당신은 평생 저 철물점에서 망치나 팔 거야? 그때 저는요, 그냥 넘겼습니다. 형수가 좀 예민한가 보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딸도 낳고 승진도 했어요. 동생 은주도 시집 갔고요. 근데 형은 여전히 철물점에 있었습니다. 형에게도 아들이 하나 생겼어요. 이름은 준호.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형에게 너무 가혹하셨어요. 형이 뭘 해도 칭찬이 없었습니다. 성호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아빠가 삼겹살 구워줄게. 성진이는 뭐 바쁘면 안 와도 돼. 그렇게 세월이 흐르던 어느 날 형이 아버지한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독립하고 싶습니다. 독립?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도 제 가게를 하나 차리고 싶어요. 돈은? 그게 좀 도와주실 수 있으실까 해서요. 야, 김성진, 너 지금 몇 살이야? 40이 다 됐잖아. 이 나이에 장사를 새로 시작한다고? 그냥 여기서 일이나 해. 내가 죽으면 이 가게 다 내 거야. 성호나 은주는요? 성호는 회사 다니잖아. 은주는 시집 갔고. 너는 이 가게 해야지. 전 대학을 안 갔잖아요. 뭐? 전 대학을 못 갔다고요. 형편이 안 돼서. 그게 내 탓이야. 내가 공부를 못했잖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형은 집에 안 왔습니다. 근데 일주일, 한 달, 1년 연락이 끊겼습니다. 저는 형 편을 들지 않았습니다. 엄마, 형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뭘 잘못했다고. 형이 먼저 사과해야죠. 아버지 가슴에 못을 박고 나갔는데 저는 형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습니다. 형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에도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가 났어요. 이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 장례식엔 와야지. 그때 저는 형을 완전히 남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아버지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하나 건네셨습니다. 내가 모아둔 거야. 나중에 내가 쓰고 은주한테도 좀 나눠주고. 성진이는 이제 없는 셈 쳐. 10년이야. 어미 장례식도 안 온 자식을 내가 왜 챙겨줘야 해? 그날 저는 통장을 받았습니다. 금액은 약 8천만 원.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입니다. 아버지는 사흘간 의식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잠깐 눈을 뜨셨어요. 네,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성진이, 미안하다고. 전에. 아버지,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형 찾아볼게요. 내가 너무 미안. 삐.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한산했습니다. 저는 3일 내내 형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가셨습니다. 첫째 아들 없이. 장례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유언장은 없으시고요? 네, 없습니다. 그럼 법정 상속으로 진행되는데 상속인이 세 분이시죠? 성진이 형은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법적으론 상속인이에요. 찾아보셔야 합니다. 저는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정말요? 어디 있어요? 성호 씨,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날 탐정 사무실에서 저는 서류 한 뭉치를 받았습니다. 김성진 씨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2019년 12월 3일 교통사고였습니다. 그럼 형이 어머니 장례식 1년 후였습니다. 그런데 성호 씨,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김성진 씨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암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췌장암 말기. 진단받고 1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형은 혼자 아파하다 죽었던 겁니다. 가족 하나 없이. 저는 차를 몰고 형수가 사는 곳으로 갔습니다. 형수님, 저 성호예요. 김성호. 왜 왔어요? 형이 돌아가신 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몰랐어요. 그래서요? 당신 내 가족이 성진이한테 뭘 해줬는데요? 당신 아버지는 성진이를 평생 개처럼 부렸어요. 칭찬 한마디 없이. 당신은 대학 가고 좋은 회사 다니고 결혼 잘하고. 형은 평생 그 좁은 철물점에서 망치나 팔았어요. 형이 암 걸렸을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가족한테는 알리지 마. 어차피 안 올 거니까. 그렇게 혼자 죽었어요. 당신 아버지가 마지막에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그럼 성호대학도 더 좋은 데 보내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형은 평생 당신 내 가족 뒷바라지만 했어요. 자기 꿈도 미래도 다 포기하고. 그제야 보였습니다. 형이 왜 대학을 못 갔는지, 형이 왜 항상 조용했는지, 형이 왜 떠났는지. 형수를 만난 지 일주일 후 내용 증명이 날아왔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의 건. 형수가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아니, 10년 넘게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소송을 낸다고? 그런데 그게 현실이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성호 씨, 대습상속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상속인이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받는 겁니다. 그럼 조카가? 네. 준호 군이 성진 씨의 상속분을 대습상속받습니다. 문제는요, 아버님이 생전에 성호 씨께 증여하신 8천만 원.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아버님 총 재산. 집시가 2억, 예금 1억, 생전 증여 8천만 원. 총 3억 8천. 3남매니까 법정 상속분은 각각 3분의 1. 유류분은 그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6천만 원을 현재 성호 씨가 받으신 게 너무 많아서요. 유류분을 침해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명숙 씨 측에서 기여분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성진 씨가 20년 넘게 아버님 철물점에서 일하며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형수 측 변호사가 증거자료를 제출하기 시작했어요. 피고 김성호 씨는 아버님 생전에 총 8천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반면 김성진 씨는 생전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20년간 무급으로 철물점 일을 도왔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성진 씨는 급여를 받았습니다. 급여라고 하기엔 턱없이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월 80만 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증인으로 철물점 단골 손님들이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큰아들한테 참 매정하셨어요. 작은아들 자랑은 엄청 하셨어요. 우리 둘째 대기업 다녀. 우리 둘째 승진했어. 근데 큰아들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형수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명숙 씨, 성진 씨가 돌아가시기 전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췌장암 말기였습니다. 투병 기간은 1년 3개월이요. 그 기간 동안 가족 중 누가 병문안을 왔습니까? 아무도 안 왔어요. 성진 씨는 왜 가족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어요. 본인이 자존심이라고 했어요. 죽어가는 모습까지 보이긴 싫다고. 마지막으로 성진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말이 있습니까? 준호만큼은 우리 가족처럼 살지 않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법정 밖으로 뛰쳐나갔죠. 재판이 한창이던 어느 날 형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준호를 만나보시겠어요? 다음 날 문을 열었을 때 20살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는 형을 많이 닮았습니다.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삼촌한테 보내려고 쓰신 것 같은데 못 보내셨어요. 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 편지들을 읽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 10년 전. 성호에게 나 형이야. 오늘 집 나왔어. 미안해. 나도 참으려고 했는데 더는 못 참겠더라. 아버지가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셨어. 그 말 듣는 순간 아, 나는 이 집에서 정말 필요 없는 존재구나 싶었어. 성호야, 너는 자랑스러운 아들이고 나는 그냥 짐이었나 봐. 섭섭하지 마. 너한테 화난 건 아니야. 그냥 나도 인정받고 싶었어. 두 번째 편지 7년 전. 성호야, 엄마 돌아가셨다며. 준호 학원 선생님이 신문에서 보고 알려주셨어. 진짜 가고 싶었는데 못 갔어. 아버지 얼굴 볼 자신이 없었어. 미안해. 세 번째 편지 5년 전. 마지막 편지. 성호에게 나 췌장암이래. 의사가 1년 남았대. 처음엔 너한테 연락하고 싶었어. 형이 아프다고 한 번만 와달라고. 근데 전화기 들었다가 그냥 내려놨어. 왜냐면 너희 목소리 들으면 울 것 같아서. 성호야, 난 한 번도 너한테 화난 적 없어. 아버지도 미워하지 않아. 그냥 서로 안 맞았던 거지. 근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 준호. 우리 아들 준호. 걔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해줘. 쟤한테는 말해줘. 너는 최고야. 너는 자랑스러워. 나 대신 그렇게 말해줘.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랑한다, 동생아. 형이가. 형.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울었습니다. 형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를 원망하지 않았다는 게 더 아팠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형수에게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형수를 만났을 때 그녀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어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호 씨, 솔직하게 말할게요. 저 연기했어요. 어제. 뭐라고요? 준호 데려온 것도, 편지 보여준 것도 다 계산된 거였어요. 형 편지는 진짜예요. 근데 그걸 왜 하필 지금 보여줬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재판에서 이기려고요. 삼촌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유리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형이 그렇게까지 당신 내 가족 생각한 거 이해 안 돼요. 평생 무시당하고 살았으면서. 준호는 형 아들이고 받을 돈은 한 푼도 안 놓칠 거예요.
기여분까지 인정받으면 1억 넘게 받을 수 있대요. 그거 다 받을 겁니다. 편지는 진짜예요. 근데 제가 왜 그걸 법정에서 안 쓰고 따로 보여줬을까요? 법정에서 쓰면 당신이 방어할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사전에 무너뜨려 놓으면 재판에서 제대로 싸울 힘도 없겠죠? 다음 재판 때 봐요. 저는 그날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형수가 처음부터 다 계산하고 준호를 보낸 거였어요. 상대 변호사 수준이 상당해요. 감정 공략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편지는 진짜겠죠? 하지만 타이밍은 계산된 거예요. 성호 씨를 심리적으로 무너뜨리려고. 근데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성호 씨 결정하셔야 합니다. 이대로 당할 건가요? 아니면 맞서 싸울 건가요? 그날 밤 저는 생각했습니다. 형은 착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저희를 원망하지 않았죠. 하지만 형수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형의 착함을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돈을 받기 위해. 형, 미안해. 근데 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사립탐정을 다시 불렀습니다. 형수 명숙에 대해 조사해 주세요. 탐정은 2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명숙 씨, 5년 전부터 남자가 있었어요. 성진 씨가 암 투병 중일 때부터요. 동네 슈퍼 사장이에요. 탐정이 보여준 사진들. 형수와 남자가 함께 찍은 사진들. 데이트하는 모습. 손잡고 걷는 모습. 날짜를 보니 형이 아직 살아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준호군 학원비, 생활비 상당 부분 그 남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건 결정적인데요. 탐정이 통장 사본을 보여줬습니다. 성진 씨가 죽기 한 달 전, 명숙 씨가 성진 씨 계좌에서 2천만 원을 인출했어요. 그 남자 사업 자금으로 빌려줬어요. 성진 씨는 암 말기로 병원비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다음 재판날, 형수는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판사님, 피고 측은 성진 씨의 희생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20년간 헌신한 사람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도 증거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성진 씨가 암 투병 중일 때 원고는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그리고 성진 씨 사망 한 달 전 성진 씨 계좌에서 2천만 원을 무단으로 인출해 그 남자에게 빌려줬습니다. 통장 사본이 제출됐습니다. 성진 씨는 그 돈으로 병원비를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그 돈을 남자친구 사업 자금으로 썼어요. 이에 있습니다. 이건 상속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성진 씨를 헌신적으로 돌본 배우자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어요. 원고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어가는데 바람을 피웠고 병원비를 남자친구에게 줬어요. 판사님,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 측 반박하시겠습니까? 형수 변호사는 당황한 얼굴로 형수를 봤지만 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박 없으시면 다음 증거 제출 계속하시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준호군을 이용해 저를 심리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뭐라고요? 성진 씨의 편지를 재판 전에 저에게 보여준 건 저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려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계산이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녹음 파일 있습니다. 저는 그날 형수와 만났을 때 몰래 녹음을 해뒀던 겁니다. 형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 연기했어요. 어제 재판에서 이기려고요. 삼촌이 감정적으로 무너지면 유리하게 끝날 수 있잖아요. 6천만 원도 모자라요. 기여분까지 인정받으면 1억 넘게 받을 수 있대요. 그거 다 받을 겁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님, 원고는 성진 씨의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배우자로서의 도리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남편의 재산을 착취했으며 심지어 그 돈을 다른 남자에게 줬습니다. 이런 사람이 유류분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까? 판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잠깐 정회하겠습니다. 30분 후 재판이 재개됐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원고 명숙 씨는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피상속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민법 제14조 상속결격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쾅!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판사님, 이건 말도 안 돼요. 제 아들 준호는 어떡하라고요? 준호 군은 미성년자가 아니므로 독립적 권리자입니다.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쾅! 재판은 끝났습니다. 저는 이긴 겁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데 누군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삼촌. 어머니가 그런 짓을 한 줄, 아버지한테 그렇게 한 줄 저는 정말 몰랐어요. 준호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삼촌을 만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자랑하셨던 삼촌을. 근데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고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형을 닮은 눈. 준호야, 넌 잘못 없어. 넌 이제 어른이야. 20살이잖아. 내 어머니가 한 일의 결과는 어머니가 책임져야 해. 나도 미안하다. 형한테 잘못한 게 많아. 근데 그렇다고 네 어머니가 한 짓까지 눈 감아줄 순 없어. 형한테 미안한 마음은 평생 가지고 살 거야. 근데 그게 네 어머니한테 이용당할 이유는 안 돼. 삼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삼촌 저한테 보여준 따뜻함도 연기였어요? 아니, 넌 형 아들이고 내 조카야. 그건 변하지 않아. 앞으로도 삼촌이야. 근데 네 어머니는 아니야. 준호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삼촌, 저 어머니랑 떨어져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가 한 일 용서할 수 없어요.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요. 삼촌, 제가 따로 상속 청구 안 할게요. 저는 아버지가 남긴 편지만 있으면 돼요. 그게 제일 소중해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야, 고맙다. 형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삼촌은 항상 내 편이야.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집을 정리했습니다. 집은 팔았어요. 2억에. 그 돈으로 뭘 했냐고요? 준호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1억을 넣었어요. 형 몫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삼촌, 이게 뭐예요? 형 몫이야. 하지만 제가 상속 청구 안 한다고. 이건 상속이 아니야. 삼촌이 조카한테 주는 거야. 형이 받았어야 할 돈이야. 이제 네가 받아. 삼촌 감사합니다. 그리고 준호야. 대학 등록금, 생활비,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형이 못 해준 거 내가 할게. 너는 형 아들이니까. 준호는 전화기 너머로 울고 있었습니다. 삼촌 사랑해요. 나도 준호야. 그리고 형수요? 형수는 그 남자와 결혼했대요. 재판 지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소문으로 들었어요. 저는 뭐 상관없었습니다. 그 사람 인생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 형에게 미안할 뿐이었죠. 지금 저는 가끔 형 산소에 갑니다. 준호랑 같이요. 아버지, 저 왔어요. 삼촌이랑 같이요. 준호는 이제 형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삼촌, 아버지가 어렸을 때 어땠어요? 형은 말이야. 그렇게 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이란 건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자,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형수가 미웠나요? 아니면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후회 없습니다. 형한테는 평생 미안하게 살 겁니다. 하지만 형수한테는 아니에요. 그 사람은 형을 이용했어요. 형의 착함을, 형의 희생을, 심지어 형의 죽음까지도. 법은 차갑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차가움이 필요해요. 감정에 휘둘려서 잘못된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것. 그게 진짜 형을 위하는 길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이 정말 원했던 건 준호가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준호에게 줬습니다. 형수한테는 한 푼도 안 줬지만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절대 호구가 되지 마세요. 착한 것과 호구는 다릅니다. 형은 착했어요. 하지만
형수는 그걸 이용했죠. 저는 호구가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형 몫은 제대로 지켜줬어요. 준호한테요. 이게 제가 형한테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감정에만 휘둘리지 마세요. 냉정하게 판단하세요. 누가 진짜 가족이고 누가 그냥 돈을 노리는 건지. 법은 차갑지만 때로는 그 차가움이 당신을 지켜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